네, 그러면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회색이라든가 회색의 테토 위에 맑게 걸은 벡터로 표명을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이다. 자, 도자기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도자기 문제는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자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해결을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다 맞히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색이나 회흑색의 테토. 약간 뭔가 좀 그렇다고 해서 색깔이 그렇게 깔끔한 색깔은 아닌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예, 요게 뭐냐? 분청사기, 분청사기. 예, 분청사기. 예. 자, 여기에 이제 분을 입혔다라고 했죠. 표면을 분장했다라고 했죠. 분청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청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분청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분청사기냐? 자, 바로 이제 분청사기라고 한다면, 자, 1번이죠, 1번. 자, 1번이 이제 분청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자, 1번은 분청사기. 자, 요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청자가 되겠어요. 순청자. 예, 순청자가 되겠고요. 3번은 아주 우리 고려의 어떤 높은 기술을 또 도자기의 어떤 높은 어떤 기술을 볼 수 있는 상감청자가 되겠어요. 상감청자. 자,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청화백자고, 청화백자. 예, 청화백자. 백자인데 이제 청화백자. 청색이 좀 들어갔던.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백자. 선비 어떤 그 순수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 백자. 자, 백자가 아니고 백자입니다. 백자. 죄송합니다. 백자입니다. 백자. 예, 백자. 자,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했는지 요 순서를 지면 이제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순청자가가 이제 11세기에 발전합니다. 이제 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고려 이제 중기쯤에 발달되었던 그 대표적인 도자기가 바로 이 순청자가 되어 있고 11세기. 자, 상감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2세기 중반부터 이제 중반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12세기 중반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말 선초라고 하는데 이제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기까지 조선 후기에서 조선 후기가 아니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발달한 어떤 도자기가 바로 이 분청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청사기는 어떻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발전했던 그 그 도자기가 바로 분청사기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16세기 이제 사림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 그 시기 16세기부터 이제 백자가 발달하다가 이제 조선 후기 와서 이제 청화백자로 이어지는. 자,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순청자가 제일 먼저 이제 발전했죠.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백자, 그다음에 청화백자. 요렇게 이제 그 순서를 정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 파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자기는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애초에 여진과의 전쟁 때문에 임시로, 자, 여진과의 전쟁 때문에 임시로 뭘 세웠답니다. 임시. 자, 그리고, 자, 국가의 중요한 일을 모두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임시로 세웠으니까 국가의 모든 일을 맡기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에 와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의정부는 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의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 자, 요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화된 거죠. 유명무실화. 자, 유명무실화. 이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건 별로 없다. 유명무실화였던 모습들이 나타난다. 자, 그럼 가에 어떤 들어가는 기구가 뭘까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원래 비변사 이름은요, 원래 뭐냐면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비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여진과 또 외구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비변사를 임시 군사기구로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요게 이제 뭐 을묘외변을 통해서 이제 상설기구화 되고요. 임진왜란 때 와서, 그쵸?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큰 전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정부 육조의 어떤 행정체계가 이제 완전하게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이 비변사에서 모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변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의정을 비롯한 삼정승의 합의체제로 운영되었다. 자, 영의정을 비롯한 삼정승 합의체제, 요게 뭡니까? 의정부 서사제죠. 그렇죠?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그렇죠? 의정부 있어서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렇죠? 의정부가 되겠고요.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었다. 자, 요거
뭡니까? 이 비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의정부니까. 자, 2번은 상서기관,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서기관 맞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총괄기구로 부상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 세력의 권력 개발이 되었다. 자, 세도 정치 시기에 어떤 비변사라는 기구는요, 그들만의 어떤 밀실의 어떤 최고 권력 기구였죠. 그들만의 어떤 기구였습니다. 비변사. 자, 5번. 흥선대원이 집권기의 왕권가책 일환으로 협파되었다. 그쵸? 세도 정치계의 어떤 더 확대되었던 권력이 커졌던 비변사를 축소 혁파했던 그 작업을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해냈습니다. 그렇죠? 집권기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역시 비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약간 뭡니까? 또 근대사와 또 연결한 모습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요. 예, 1번이 되겠죠.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에 실시한 왕의 업적. 또 왕의 업적이네요. 예, 왕의 업적.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양력이 불균등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이제부터 군포를 몇 필에서 2필에서 1필로 국가에서 이제 군포를 50% 디스카운트 해준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군대를 또 안 가는 대신에 포를 내도록 했었죠. 예, 포를 내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받은 포로 이제 국방비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국민들의, 당시 백성들의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군포 2필이 부담이 컸거든요. 그걸 1필로 깎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방비가 모자라게 되죠. 그럼 그 모자란 거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보완책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영조 때 실시했었던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자, 균역법. 자, 2필에서 1필로 깎아주는 대신에 모자란 어떤 국방 비용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재정 보완책이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자, 결작. 지주들에게 결작이라 그래서 1결당 2두씩 거둡니다. 너희들 좀 이렇게 지주들이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이거 모자란 거 좀 채워 넣어줘. 그리고 양반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각 향초마다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양반은 아닌데 양반 행세를 하거나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선문이 아니고요 선무입니다. 선무 군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명예직 같은 것들을 하나 주는 겁니다. 줘갖고 너희들에게 이런 직책을 줄 테니까 너도 여기에 맞게 군포를 좀 내는 게 어때? 그래서 선무 군관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지주하고 그들만 이제 지주들만 이제 이렇게 거기 모자란 것들을 이렇게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왕실에서도 거기에 맞게 또 왕실에서도 앞장서겠다. 그래서 왕실의 어떤 세금이었던 어장세, 뭐 염세 이런 것들로 또 재정 보충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균역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균역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죠. 근데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예, 이 균역법을 만들었었던 누굽니까? 영조에 대한 업적을 보기에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왕의 업적이니까요. 자, 1번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전비하였다. 자, 이거 언제죠? 성종 때입니다. 자,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죠. 자, 2번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거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공부하셨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3번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건 언제냐? 효종 때입니다. 고려 조선 후기 효종 때. 여러분 나선 정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선 정벌이 뭐냐면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자는 거예요. 나선이 이제 러시아를 줄여서 러시아를 나선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하면 당시 이제 효종 때 우리는 북벌운동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벌운동. 자, 효종이 그 인조의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 자, 아들이었던 효종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치욕을 갚겠다. 병자호란 때 그 아버지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 사건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북벌운동을 벌여 나갑니다. 송시열을 필두로 해가지고 북벌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군사력을 키우죠. 군사력을 키웠는데 청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국경선에서 청나라와 이제 러시아 국경선에서 어느 정도 국경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조선에 너희들 군사 좀 파견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키웠던 군사들을 청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대를 청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좀 약간 좀 요상한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자, 4번 금의원을 설치하여 오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자, 이거 언제냐면 숙종 때입니다. 금의원을 설치하였다. 우리 이제 오군영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었던 훈련도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이런 세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도 방위를 위해서 이제 숙종 때 금이용을 설치하면서 오군영이 완성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붕당요새 폐위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탕평비가 건립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바로 영조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정조, 그렇죠? 영정조 반드시 그 업적들 파악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2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연행사가 연경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나오네요. 예, 조선 후기가 바로 나왔네요.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온 문물들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온 문물들, 그렇죠? 서양 문물들, 다양한 어떤 청의 어떤 발전된 문물들, 서양의 문물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수시력은요, 이거 언제 거냐면, 어느 나라 거냐? 원나라 거예요, 원나라 거. 이 당시에 도입된 우리 이제 달력 계산법은요, 뭐였냐면 서양 역법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 역법. 조선 후기 때는 뭡니까? 시헌역이라고 하죠. 시헌역. 당시 청나라에 들어왔었던 예수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샬이 청에 이제 전해줬던 시헌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어떤 그런 어떤 역법과 거의 유사할 만큼 아주 정밀한 그 역법이 바로 시헌역입니다. 이때 시헌역을 후기 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수시력은 고려 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2번 서양의 과학 지식과 기술이 전래되었어요. 쉽습니다. 2번입니다. 답이 아주 쉽게 나왔죠. 자, 망건당을 통해 성리학 관련 서적들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제 망건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충선왕이 당시 이제 베이징에 세웠던 이제 학술 연구 기관입니다. 성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도서관 같은 거예요. 망건당. 요것도 이제 어디죠? 원입니다. 원과 관련된 고려와 관련된 거죠. 고려 말이의 모습입니다. 화북지방의 농법을 집대성한 농상집요. 자, 농상집요라고 하는 건 누가 데리고 왔냐? 고려 말에 역시 이암이라고 하는 분이 농상집요를 가지고 옵니다. 화북지방의 농법을 정리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원나라한테 들어온 겁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풍토에 맞는 그 농사 기법을 집대성한 게 농상집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풍토에 맞게 농사 기법을 그렇게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 그거는 이제 세종 때 편찬되게 되는 거죠. 예, 4번도 아니고요.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자, 변발. 그렇죠. 원나라 풍습이죠. 호복. 그렇죠? 원나라 풍습입니다. 이것도 원나라. 이것도 고려 말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다 원입니다. 원. 자, 원과 관련됐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2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전라도 진산에 거주하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으면 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자 우리의 전통은 제사를 지내는 건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되겠고요. 어머니상을 당하자 조문을 거절하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자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으나 거부하여 결국 처형당했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진산 사건이라고 하죠. 진산 사건. 진산 사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당시 이제 이게 언제냐면 좀 신해박해입니다. 신해박해. 신해박해. 여러분들 박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박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박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건 병인 박해죠. 그렇죠?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병인 박해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죠. 병인 양요를 일으켰죠. 또 그 전으로 가겠습니다. 그 전으로 가면 순조 때 있었던 신유 박해가 있습니다. 신유 박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데 요 신해 박해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생소할 거예요. 생소한데 요게 이제 언제냐면 이게 신해. 여러분들 신해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신해 통공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정조 때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락했던 신해 통공 그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신해 통공 언제였죠? 정조 때입니다. 자, 신해 박해도 역시 정조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 박해 사건이 바로 신해 박해입니다. 진산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조금 자, 2점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3점에 어울릴만한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시면 언제일까요? 바로 정조 즉위 이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에 들어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경제 상황. 자, 뭡니까? 대장가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화를 그렸던 화가죠. 김홍도. 당연히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목화가 들어와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목화. 우리 목화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인물이 문익점입니다. 이거 언제죠? 예,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자, 기억은 아니네요. 예. 자, 지대 액수를 정해서 납부하는 도저법이 유행하였다. 자, 도저법 여러분들 타조법, 도저법. 아,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타조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율제입니다. 정율제. 일정한 비율로 이제 지주와 소작농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씩, 반띵이에요. 반띵. 예. 2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전기 때까지 타조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주들이 소작농들에게 간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작농들, 이제 조선 후기 소작농들의 어떤 권리가 높아지면서 정지대 액수를 정한 겁니다. 액수. 자, 정액제죠. 요만큼만 지대로 납부를 한다면 나머지는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납부한다.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만 납부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내게 되니까 소작농들 입장에서 열심히 또 농사질 수 있는 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 맞습니다. 자, 디귿. 벼농사에서 이양법이 널리 퍼지면서 이양법 모내기법입니다. 광작이 유행했다. 그렇죠? 이양법. 생산량이 많아지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부지런한 농민들은 자기의 땅을 점차 넓혀가면서 광작이 유행했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농민들은 분농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분농으로 성장하면서 그 분농으로 성장한 일부 농민들이 결국은 또 납속책이라든가 아니면 족보 위조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양반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공부하셨으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디귿 맞는 내용이고요. 자, 전세는 풍요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 세종 때, 조선 초기 세종 때의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그 다음에 풍용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전세를 내는 이런 방식. 이게 바로 조선 초기의 모습이죠. 이게 조선 후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키워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은 데다 물길이 사방으로 통해 동전이 필요치 않다. 동전이 필요치 않답니다. 화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동전을 사용한 지 70년 전밖에 되지 않았으니 폐단이 매우 심하대요. 동전은 탐관오리에게 편리하고 사치하는 풍속에 편리하고 도둑에게 편리하나 농민에게는 불편하고 돈깨비를 차고 저작권에 나아가 무수한 돈을 허비하니 인심이 날로 각박해진다. 누굽니까? 성호사설. 자, 성호사설 누가 쓴 겁니까? 예, 이익 선생이 쓴 거죠. 이익 선생. 성호 이익 선생이거든요. 호를 따서. 예. 자, 이익 선생. 자, 이익 선생 같은 건 대표적인 중농학파 중에 한 명입니다. 중농학파. 자, 대표적인 중농학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전론이에요. 한전론. 한전론. 자, 토지를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매매전이란 게 있고 매매전. 팔 수 있는 땅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영업전은 절대 판매할 수 없게 한다. 한계를 두자 이거죠. 토지 한계 두자. 그래서 이 농민들이 요 땅을 잃지 않도록 자영농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작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땅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매할 수 있는 거는 매매해도 된다 이거죠. 하지만 요 땅을 절대 매매할 수 없게 만들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익이 주장했던 겁니다. 자, 또한 이분은요. 사회의 악이 되는 6가지의 어떤 그런 사회 악 그 6가지 좀을 개혁하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뭐 게으름, 뭐 노비, 뭐 이런 것들 6가지 좀이 있었고 좀을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패전론을 주장합니다. 패전론. 자, 패전론을 주장했다. 패전론 뭡니까? 동전, 지금부터 화폐를 없애자는 쪽이에요. 자, 화폐를 없애자는 쪽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익 선생입니다.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럼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광학파를 형성했다. 이분 누굽니까? 정제두입니다. 양명학 하면 여러분들 정제두, 광화학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변록을 통해 주자의 경전 해석을 비판했다. 이분 누굽니까? 자, 박세당입니다. 박세당. 새롭게 주자의 경전 해석을 비판합니다. 박세당. 그래서 박세당이라든가 윤휴 같은 사람들은요,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그런 거에 반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문난적 우리 유학의 도둑들이다 라고 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박세당입니다. 자,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자, 이분 누굽니까? 정약용 선생이죠. 정약용. 그렇죠? 목민심서 정약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업전 설정 및 매매 금지를 주장하는 한전론. 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전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발해고를 저술할 고대사연구. 발해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누구? 예, 유득공입니다. 유득공. 발해사 연구에 앞장섰던 유득공.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주의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했답니다. 진주입니다. 진주. 자, 진주의 백성이 큰 무리를 지어 이서들의 가옥 수십호를 불사르고 황곡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 황곡의 폐단을 요구했다. 자, 황곡의 폐단이 극심했던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세도 정치 시기죠. 세도 정치 시기.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바로 진주에서 시작된다. 진주에서 황곡의 폐단. 삼정의 문란입니다. 세도 정치기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황곡의 어떤 폐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네요. 그렇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네요. 자, 뭡니까? 진주 밀란이 되겠습니다. 자, 진주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62년도죠. 자,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임술연도에 있었던 농민봉기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임술 농민봉기가 아니고 진주 밀란이죠. 일단 진주 밀란. 이 진주 밀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몰락에 아마 유계춘이 주도했다. 맞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방과 향내의 착취가 원인이었다. 그쵸? 삼정의 문란이 뭡니까? 지방관들이, 자, 세도정치기에 어땠습니까? 매간매직입니다. 관직을 돈을 주고 사요. 당연히, 관직에 올라갔을 때, 관리가 되었을 때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 본전 생각, 자기가 낸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하려고 할까요?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냅니다. 예, 고혈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국가에서 농민들, 빈민의 어떤 구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황곡이 이렇게 문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각지의 농민 봉기로 확산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삼정 이정청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삼정 이정청, 그렇죠? 이 삼정의 문란, 결국 진주 밀란과 임술 농민 봉기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 이걸 개혁하겠다. 그래서 암행어사까지 파견을 하죠. 그런데 거의 뭐 미봉책,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었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5번 농민자치기구는 집강소 운영으로 일단락되었다. 자, 집강소는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예,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번 같은 경우는 너무 뜬금없이 집강소가 어떤 거냐만 안다면은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보은군에 있답니다. 이거 어디냐? 보은군이 어디 있냐면 대표적인 산이 이제 속리산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상륜부를 갖춘 다층의 높은 건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시대 목조탑이라고 나왔습니다. 목조탑입니다. 탑. 목조탑이 어떤 그런 양식을 갖고 있다. 자, 통축으로 구성된 건물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생일이라면 8장면으로 표현한 불화가 그려져 있다. 8장면. 자, 8장면. 자,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8. 자, 8. 예.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저기서 목탑의 형식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 다 목탑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뭐 말했습니다. 8장면이 그려진 8장면에 불화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8입니다. 8이 들어가는. 정답은 뭘까요? 자, 조선시대 목조탑은 대표적인 게 법주사 팔상절입니다. 이 속리산에 있어요.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법주사 팔상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 맞고요. 자, 나머지 이제 2, 3, 4, 5번 한번 살펴볼 텐데, 법주사 팔상전이라든가 금산산 미륵전, 그다음에 화엄사 각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17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17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그 조선에서의 어떤 그 불교 정책을 아시죠? 예, 조선 초기 때부터 이제 숭유 억불 정책의 어떤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까지 불교는 상당히 융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리학자들이 이제 조선을 창건하면서 이제 유교를 앞세우고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자, 뭐 일부 왕들은 뭐 세조 같은 거, 태조라든가 세조 같은 왕들은 이제 어떤 정도 사찰을 또 짓기도 하고 또 불교를 어느 정도 이제 왕실 안에서는 불교를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숙류 억불 정책의 어떤 모습인데 17세기 오면은 어느 정도 불교의 어떤 지위 향상, 그쵸?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상당히 승병들이 활약을 많이 하거든요. 유정대사, 휴정대사 이런 어떤 승려들이 활약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불교의 어떤 지위 향상이 일어나면서 양반들이 이런 어떤 사찰들을 또 짓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무량사 극락전 같은 이거는 뭡니까? 부석사하고 다른 겁니다. 무량사 극락전은요. 요거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제 신라 시대 때 이제 범일 대사가 이제 그때 이제 지어 창건한 거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불타 없어졌다가 인조 때 조선 인조 때 다시 중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마곡사 대웅보전, 자 마곡사 대웅보전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백제 무왕 때 이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또 임진왜란 때 또 불탑서졌다가 효종 때, 조선 효종 때 다시 또 중건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1번이죠. 29번은. 자, 30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정권대사 민혁이 일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권대사 임명을 파견한 사절단이 나옵니다. 자 사절단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 파견된 사절단의 모습이죠. 전년에 체결한 조약에서 외교관 왕래 교섭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파견된 이들은 현지인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6.1준 같은 경우 6.1준 쪽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그곳에 아마 유학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 요거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리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뭐, 청나라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겠지만, 여기 왠지 외국인 같이, 그쵸? 외국인, 그쵸? 도대체 잘 모르겠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냈으면, 잘 모르겠다 하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국에 일본 이외, 일본과 청나라 이외에 또 사절단을 파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빙사가 있어요. 보빙사. 또 다른 말로 보빙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보빙사가 있습니다. 자, 보빙사를 어디에 미국에 파견하게 되죠. 자, 언제 1883년도에 파견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왜 파견하게 됐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전년에 체결한 조약에서 외교관 왕래 교섭이라는 원칙이 있다. 자, 요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조미소 통상조약이죠. 조미소.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제요? 바로 전년도죠. 1882년도입니다. 82년도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에 미국의 보빙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6.1준이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자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사절단에 대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후속 조치로 보내졌다. 이거는 이제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예, 수신사. 1차 수신사가 되겠죠. 수신사. 김기수를 필두로 해서 보냈습니다.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조선 책략. 자, 요 조선 책략. 우리 조선 당시 조정에 상당한 또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조선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책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방러하기 위해서 뭡니까? 친중하고 결일하고 연미해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결국 뭐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청나라가 중간에서 알선을 하죠. 소개를 해가지고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요 사건이 결국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또 반대를 합니까? 많은 또 양반 유생들이 반대를 했었죠. 뭐라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제대로 이제 뭐 모르는, 그런 저런 미국이란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영남 지역의 많은 유생들이, 그 당시 이만소를 필두로 해갖고 또 영남 만인소 같은 상소문을 또 올리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거 잘 보시면, 이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수신사예요, 수신사. 이건 2차 수신사입니다. 앞에 건 1차라고 한다면 이건 2차 수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 국가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자,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건 뭐냐면요.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조사 시찰단. 그런데 당시 이제 뭐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러면 워낙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부산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그쵸? 그 양반 유생들이 아주 그냥 많았었던 그 영남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을 달리 했었죠. 뭐라고 하냐? 신사유람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유람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그런 단원들이야. 라고 하면서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 5번. 기국에서 무기 제조를 습득하고 돌아왔다. 이건 이제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됐던 영선사입니다. 자, 그 영선사가 파견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는 기기창이라고 하는 또 무기 공장을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